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복지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주어진 1시간 여간 시간 동안 제가 좀 준비한 PT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그 말씀은 복지 기술을 융합한 사회복지 실천이 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언택트, 인모빌리티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본격화된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강의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리고 이게 이제 아무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이게 뉴 노멀입니다. 뉴 노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되어져 왔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차분하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영상혁명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어 통역이 이제 어떤 부스에서 통역을 하고 있으면 통신중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홀로그램처럼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도 되어지고 있고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촉각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감각적 기능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촉각 기술을 활용한 감각치환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청각을 통해서 마치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접근도 실제적으로 좀 물론 기초적인 단계입니다만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즉 사이토 마사노리라고 했던 이분이 그 4차 산업혁명 미래를 바꿀 IT 트렌드라는 책에서 밝혔던 것처럼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단숨에 파괴되고 새로운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과 사람을 실제로 만나고 접촉함으로써 연결된다는 상식에서 이제는 디지털에 기초한 상시적 연결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는 회의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좋더만 요즘에는 줌으로 하니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회의가 많아지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여하간 이제 지리적 거리나 시간의 제약이 상당 부분 초월되는 실시간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공간과 사물의 한계를 넘어서 다중이 동시에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복지 쪽에서 핫 이슈는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 해서 이제는 SNS 상에서 있는 빅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핫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설문조사하고 서베이 조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미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다시 재가공하는 그런 양적 연구 방법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들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도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질적 연구를 하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만 연구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에 나와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도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연결 사회로 이미 들어섰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서 또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전자통신연구원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금까지는 수어 통역이나 수어 번역이 실질적으로 그냥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SRT 가면 이제 수어 아바타 나오죠. 나오는 것처럼 구글 번역기에 이제 한글을 치면 수어 아바타가 화면에 나와서 자동 기계 번역 시스템이 된다든지 또는 수어를 쓰면 카메라로 그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글로 또는 음성으로 변환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 3년 후면은 7, 80% 정도의 정확도 정도 수준에서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 생성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수어로 표현하는 아바타 쪽은 90% 이상이 정확하고 이제 인지하는 수어를 인지하는 측면에서는 7, 80%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상용화되는 시대가 아마 불과 5년 내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원장님들 또 시설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급박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실천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접수와 사정 등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그리 뭐 큰 고민이 아닌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디지털 정보를 넣게 되면 AI 시스템이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상황을 자동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보완해주는 온라인 사정 시스템이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저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디지털 사정 척도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적 척도에 대한 부분도 여러 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시도할 수 없었던 거 예를 들면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예배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 한 일주일만 잘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넣게 되면 우리의 영성적 상태를 AI가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그런 어떤 시대도 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장립할 때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아도 종합적인 영성적 측정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됐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호 통역사가 현장에 없어도 영상 중계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때가 됐죠. 홀로그램 수어 통번역 시스템이 이제 구체적으로 상용화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어 통역사 번역사는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이 기술 개발할 때 고급 인력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정말 탁월한 수어 통역사들은 여전히 필요하겠죠. 이제는 어영부영하는 정도 수준은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더 일이 많은 사람들은 더 일이 많아지고 일이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이런 사회계 현장에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들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전문성과 진정성을 다 같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대체할 온라인 서비스의 어떤 전면적인 수용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특정 공간이나 특정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3의 공간에서도 어느 때라도 본인이 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공간적인 규모의 경제학에서 임팩트, 영향력을 주는 탁월성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한장선에 소속된 그 시설들이 이제는 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 네. 어머니 계셔. 어머니 계셔. 교수님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이미 온라인과 디지털은 사회복지 조직 내지 시설과 사회복지 실천의 경계를 허물고 연계하며 연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연결된 가상 사회복지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들도 속속 구축되겠죠. 그러니까 한장선이 이제 한국과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선교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이제 하셔야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이제 뉴 노멀 시대에는 물리적인 건물이나 공간 중심이 아닌 의식과 기호를 공유하는 기능적 공동체가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역량, 분명한 자기 어떤 힘을, 자기의 힘, 역량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규모나 공간의 경제학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영향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이 현장도 명과 암이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두운 면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의 따스한 품성과 사랑의 모습이 당겨지지 못한 기술의 극단적인 발달은 오히려 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한장선이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이 인간 중심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지 기술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과학기술을 적용한 복지 기술은 벌써 20년도 더 됐죠. 특히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무엇보다도 이 장애인 분야에는 보조공학이나 재활공학 차원에서 이 복지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복지 기술은 단순히 보조공학이나 재활공학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역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사실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가구 수로만 봐도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을 활용한 접근이 매우 유용한 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급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지 기술이란 무엇인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네이버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결국은 일상생활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의 편의를 돕는 서비스 혁신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디지털이라는 수식어를 더해서 디지털 복지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 복지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는 복지공학, 보조공학, 재활공학으로 이미 복지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아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이런 보조공학, 복지공학의 부분을 포함해서 디지털 복지 기술이라는 측면입니다.
당연히 이제 보조공학 기기의 경우가 디지털 기술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목되어져 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걸음마 단계인 복지 기술의 어떤 실제적인 적용이 향후에는 정말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마다 다 적용되고 활용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일반적인 어떤 기술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비교하면 여전히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대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이 ICT를 접목한 돌봄 서비스도 다 하고 있고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전통적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장된 모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비스를 확장해서 디지털 복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복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들 또 복지 선교 서비스들을 이제는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ICT 기술을 활용한 돌봄의 주요 내용들도 이제 기존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비대면 돌봄 서비스 또는 복지 기술이 완전히 적용된 서비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고민이 큽니다.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또 혁신적인 복지 기술을 도입한 접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지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지만은 주로 응급 상황 지원에 머물러 있고 또 일반적인 어떤 그 전통적인 그 사회복지 실천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복지 기술이 주로 하드웨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세상에 보급되고 있는 기술을 사회복지 영역에서 과감하게 복지 기술로 전환시켜 활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뵈니까 점심 드시고 막 분주하게 또 오시다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잘하고 있으면 우리 박수로 한번 저한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장선 오면 이렇게 친정이 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어쨌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아니, 사회복지 실천 개입 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전 영역에서 복지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복지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사실 가치는 왜 해야 하고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토대가 되죠. 그러니까 복지 기술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또 복지 선교 현장에서 또 복지 목회 현장에서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 복지 기술의 소중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복지 기술이 실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먼저는 여전히 기술 발전 시대 상황에서 소외된 이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외계층 내지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한장선이 소중한 이유는 사회복지 영역,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입 실천을 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장선이고 또 한장선 소속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장선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는 그런 어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한장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장선이야말로 가장 이 기술 발전 시대 상황에서 소외된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나타나고 과학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기술 발전의 양극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겠죠. 이런 분들이 더 이상 과학기술 문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사회복지 실천, 복지선교, 복지목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복지기술의 현장 적용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복지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잃어버리는 현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형태와 같은 일자리들은 대다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간은 어디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사회복지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이 요구되죠. 또 창의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저는 아울러서 이 영성적인 공허감, 영성적인 상실감을 경험하는 많은 장애인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 양질의 영성적 서비스를 또는 양질의 영성적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소외되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복지기술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가진 창의성과 감정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들 간의 집단지성을 활발하게 좀 발현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영성적 상실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성적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 복지기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대학에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년이 12년 남았거든요. 제가 대학 교수 좀 빨리 돼가지고 근데 제가 12년 동안 정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년을 지금 저 정년 보장 정교수까지 됐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물론 이제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우리 교수님이 이준호 교수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학교가 망하더라도 뭐 강남대가 망할 일은 아직까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망하더라도 교회라도 개척하시면 되지. 우리 일반 교수들은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사실은 지금 고등교육 같은 경우만 해도 위기를 느낍니다. 이 온라인 시스템에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뭐 학생들이 휴학도 많이 하고요. 자퇴도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존의 교육 시스템, 그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어떤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고 더구나 이제 10년 전에 또 20년 전에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울거먹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죠. 이제는 뭐 정보를 제공해주는 차원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유튜브가 훨씬 더 한 명의 대학 교수보다도 더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 얘기는 정교적이고 공식화된 교육 시스템만이 아니고 비정교적이고 또 공식화되지 않는 교육적인 전달 체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대면 온라인 체제를 포함해서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 아닙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 복지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금 강남대학교도 또 대학원도 엄청나게 지금 이쪽에 투자를 하고 또 준비하고 연구를 해 나가고 있죠. 당연히 이제 교육도 변화해야 되겠고요. 또 핵심은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미래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으로 전면적인 개편이 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성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의 풀러 신학대학원의 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대학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박사과정이 얼마나 이 수준 높게 양질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학생들을 그 박사과정 학생들 지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온몸으로 이 교육 시스템 자체의 혁신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이제는 한장선 차원에서도 이 전문가 재교육, 재보수 교육 또는 복지선교 프로그램들을 이런 어떤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요거는 이제 한장선에 있는 분들 가운데 뭐 우리 박찬진 뭐 목사님도 박사님이시고 또 여러 이제 이 석사, 박사 이상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물론 조병성 우리 단장님도 박사과정에 계시고 뭐 다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가지고 뭐 시스템을 구축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복지선교 프로그램들도 뭐 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장애인들이 방에만 누워서도 컴퓨터 모니터만 접할 수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이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복지 기술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의 독점화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지배 집단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는 논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 화란, 지배자의 통제와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서 디지털 감시와 단속 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하죠. 뭐 당연히 대중매체를 독점해왔던 거대 기업이었던 문제들, 뭐 CNN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전 세계 문화를 미국화, 맥도날드화, 스타벅스와 구글화 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보니까 요즘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공화국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지식을 창출하고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결국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보의 재분배를 이뤄낼 수 있는 복지기술의 적용이 강력히 요구되죠. 그런 면에서 청각장애를 갖고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고 예를 들면 말이죠. 또 이 여러 감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시각이나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대체적인 어떤 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서비스 개입 실천을 하는 접근들이 이제 복지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만 끌어낸다면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복지 기술을 적극 활용하게끔 지원하는 다각적인 접근을 이제 모색해야 된다.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한장선 소속 그 기관들은 일반 장애인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한 정말 그 원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철저하게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디지털 복지 기술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15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한장선 소속의 기관들이 이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은 좀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 송구합니다만 이제 가족이라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장선 소속의 기관들의 가장 정체성 핵심은 복음의 능력이었는데 오히려 그 이 사회복지 쪽으로 더 정체성이 좀 많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또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또 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정부와 협업을 하는 구체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자부담을 하더라도 보금적 그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은 좀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보 권리 보장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이제 과학기술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새로운 지구적 질서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권리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갖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고 장애인 복지 선교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의 틀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술 혁명에 의해서 문명사적인 발전 양식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 정보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다. 네트워크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그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 이 PT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 끝나면 이거를 저 드려서 뭐 여러분들만 좀 공유하기를 원하시면 하셔도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 권리 보장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네트워크는 사실은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연계와 연결을 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상호 소통성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누엘 카스텔이라는 사람은 정보사회, 지식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생산관계가 변화되고 있고 정보 자본주의가 된다.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자본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됐고 생산 능력을 가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권리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정보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유연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정보에는 누적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계속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관계의 변화와 정보 자본주의, 이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자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보 권리 보장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이 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권력 관계입니다.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권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정치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 정보를 선한 의도로 활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제로서 또는 어떤 장치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권리 보장을 향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디어를 포함한 이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정보의 소통 창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적 권리, 정보 인권을 사회적 책임성의 하나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정보를 갖고 정보를 통해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권력을 누리며 행사하는 세력들이 이 같은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정보 권리 보장을 향한 적극적인 사회운동 또 사회적 활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은
잘못된 방향에 반대하는 저항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참여단체를 자극하거나 탄생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는 정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복지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와 비대면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그 줌으로 이 강연도 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이런 어떤 비대면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네트워크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풀러 성교학 박사과정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하고 강의를 했는데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했는데 전 세계가 다 네트워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좀 다를 뿐이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컨텐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자본도 따르고 또 인적, 물적 자본이 따르고 자원이 따르고 그것이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 즉 인터넷 기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또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SNS를 우리가 이용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복지기술 활용의 방안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페이스북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꽤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적용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G 네트워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용화되면은 이제는 온 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이나 이 블렌디드 러닝이 지금 제가 이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박사과정 수업인데 경험해 보니까 너무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 선행 학습 이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벌이는 플립 러닝 같은 것들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때가 됐다. 신앙교육,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도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플립 러닝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또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언택트 상황은 문화계에도 도전이 되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온 캠프라든지 뭐 온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 기반 스마트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과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의 사회복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우리의 어떤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리모델링하는 지역사회까지는 한장선 소속의 기관들이 해내기 어렵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들을 이 스마트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리모델링을 좀 계획하시고 꿈꿔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 노후된 시설일수록 전면적인 재보수 교육 리모델링을 할 때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새로운 걸 다 갖추면 좋은데 어설프게 있으면 그거 그냥 그 수리 보완 정도 수준에서 보완하는 걸로 어려운데 싹 걷어내고 싹 새로 설치하는 게 요즘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장전 소속의 기관들 가운데 시설이 노후되고 어려운 시설들은 아예 이제 그 시설 리모델링을 4차 산업 기술에 기반해서 스마트 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운동도 하시고 또 모금도 해 나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 스마트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설을 리뉴얼하고 리모델링 할 때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시설이 지금은 이 지역사회에 있는 하나의 사회복지 시설이지만 전 세계를 품고 나간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런 사이버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또 어떤 그 사무실 회의실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움직임과
사람의 소리를 다 따라가서 감지하고 녹화하고 녹음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청각실을 하나씩 달라고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 이름도 붙여놓고 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전 세계 또는 여러 지역에 다른 곳에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사역의 방향을 좀 폭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지역사회 케어 서비스 회의나 사례관리 회의 등도 이제는 이 실시간 다수 당사자 간의 공유를 통한 디지털 기반에서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아주 좋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부천시에 있는 부천 고강종합사회복지관은요. 그 심리치료 VR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감성놀이터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 복지관의 조그만 공간에다가 안마의자 하나 놓고 VR 시스템을 가져놔가지고 그 VR 프로그램을 이 심리치료 VR 전문 업체가 주식회사 이 감성놀이터가 제공해줘요. 그런데 주식회사 감성놀이터는 처음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다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제일 먼저 상용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품 팔기 전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복지관은 이것을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임상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이 VR을 딱 하면은 프랑스도 갔다가 이태리도 갔다가 전 세계 곳곳에 다 그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 헤드폰까지 다 돼가지고 됐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안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실제적인 또 사례관리적인 접근도 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성공적인 케이스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검색해 보시면 대단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천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정도라면 저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 시설들에서도 좀 벤치마킹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업의 적극적인 개발입니다. 이제 봇, 뭐 챗봇, 뭐 등등 많이 있는데 또 센세이, 두나페이 뭐 등등 여러 로봇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업의 뭐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뭐 인형 헬로 바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 꼭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탄 아르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와 연결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보행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사진을 복지관에서 제공받아서 한 거 좀 옛날 사진인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장착해서 외부의 복지관 외부에도 다닐 수 있는 그 장착형 웨어러블 로봇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개발된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보행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웨어러블 그 휠체어, 웨어러블 로봇 휠체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상당히 대세로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요즘 이제 청각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끼를 입고요. 조끼를 입고 이제 그 촉각 음악의 촉각을 활용해서 소리를 다 듣지 못하지만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와 같은 감흥을 느끼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개발됐고 이제 그 뭐 실험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경배와 찬양 집회 때 그런 조끼를 청각 장애인에게 입게 하고 참여한다면 더 그 하나님의 찬양이 주는 그 선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은 뭐 장애인 캠프 같은 데 가면 다른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뭐 보면 앞에 나와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 농인들은 맹숭맹숭 하거든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장착하고 느낌을 가지면 촉각을 통해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함께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분당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효도리 인형을 이제 했는데 효도리 인형을 그 독거 어르신들에게 놔두면 사회복지사가 그 노트북으로 그
이렇게 문자를 치거나 자기 음성을 하면 그 효돌이 인형의 그 낭낭한 목소리로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든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라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오른쪽 귀도 눌러보고 머리도 쓰다듬어 보고 왼쪽 귀도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 이 효돌이 인형이 또 즉각적인 반응도 보이게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 하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 개발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이 영상 카메라도 넣는 건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또 일거수일투족 감시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은 얼마나 좋겠다. 이런 한장선 차원에서 이런 주식회사 스튜디오 크로스컬처 같은 데에다가 좀 후원 요청도 하시고 말이죠. 노인복지관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장선 차원에서도 한번 좀 이 요청을 뭐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독거 재가 장애인들에게 중증 장애인들에게든지 활동 지원사들이 계시긴 하지만 안 계실 때는 활동 지원사와 연결을 뭐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거점 복지기관에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어떤 효돌 인형 같은 프로그램들은 또 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 로봇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시장 개입의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빙랩의 활용입니다.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특별한 하나의 거점이 되는 랩과 같은 연구실과 같은 곳에서 활용을 하게 해서 다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남의 시니어 리빙랩이라든지 북촌 같은 경우도 북촌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리빙랩을 활용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복지기술 융합 사회복지사를 좀 양성해 가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제너럴리스트만이 아니고 또 복지선교 전문가가 아니라 각각의 복지기술에 특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더 필요로 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복지선교 전문가들, 우리 한장선 소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영상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복지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를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량을 좀 키워주고 데이터를 관리, 수집, 저장, 추출하는 기술의 역량도 키워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도 필요하고 또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역량도 좀 키워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서 정말 그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생산할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우리가 갖추도록 해야 되겠고 6번째로는 디지털 시민의식 역량이 있어야 되겠고 7번째는 유튜브 활용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장선 산하에 뭐 유튜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유튜브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시대가 이제 되어 왔죠.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한장선이 이 복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받고 제가 제 시간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 제가 나누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셨는데요. 네. 원래 이 줌이라는 특강은 너무 길면 이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빠른 속도로 얘기를 드렸고 혹시 좀 필요한 얘기 있으면 한두 번 정도 제가 더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없으신데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회장님 제가 기도하고 제 시간은 마무리하고 저는 나가고 혹시 더 필요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어떻겠나 싶으네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처럼 그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유, 양동철 목사님, 제가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요. 어느새 벌써 보고 계시네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한장선 귀한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복지 기술을 융합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장선의 이 복지 기술을 실제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과 자극을 또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한장선 산하 모든 소속 기관들마다 또 모든 일꾼들마다 이제 이 시대의 흐름으로 다가와 있는 복지 기술, 과학 기술을 복지 기술로 전환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미래 연구학자인 박영숙 TV를 보고도 느끼고 또 최근 들어서 SQ 글로벌 아카데미에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서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장선에도 오늘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한장선이 선두적으로 좀 이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갖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자문위원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답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